안녕하십니까. 수학의 오메가 저자 이동선입니다. 오늘은 0.999점점점이 1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적인 증명 과정을 통해 살펴보고 극한의 정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극한의 문제점 0.999점점점은 1이 아니다라는 이전의 강의를 보시고 분수와 순환수수 관계 또한 깊게 생각해 보신 후 이 강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강의는 비표준 해석학의 관점에서 진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999점점점과 1이 완전히 다른 수라는 것을 이번 강의에서 소개하는 자연스러운 연산 과정을 통해 직접 증명하고 극한의 정의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분과 적분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완전한 개념은 오로지 평형의 0 개념 이외에는 없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정의의 개념이 왜 필요충분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수학에서의 정의는 대상에 대한 모든 속성의 표현을 나열함으로써 그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속성의 나열이나 부분적인 속성의 표현은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수학에서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수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제가 아닌 식이나 문장은 일반적으로 조건이 됩니다. 2개 이상의 조건이 모여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이 되는 경우 또한 명제가 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조건이 모여 명제를 이룰 때 마지막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은 가정이 되고 마지막 조건은 결론이 됩니다. 가정과 결론의 구조를 가진 어떤 식이나 문장이 필요조건 또는 필요충분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조건에서 속성에 대한 제한을 요구하는 필요조건이 아닌 속성의 추가가 필요한 필요조건일 때 가정에서 사용된 표현 또는 설명은 결론에 대한 성질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각형에서 두 변이 같으면 정삼각형이다는 필요조건의 문장입니다. 마지막 한 변의 길이도 같다는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조건의 문장이 되고 이때의 가정은 결론에 대한 정의로는 부적절한 성질이 됩니다. 하지만 가정과 결론에서 각각의 진리집합 또는 속성이 완전히 같은 경우, 즉 필요충분 조건을 만족할 경우 가정에서의 표현들은 결론에 대한 성질도 되지만 이때의 가정은 정의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에서 세 변이 같으면 정삼각형이다라는 명제는 필요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이때의 가정, 세 변이 같다는 정삼각형의 성질도 되고 정삼각형의 정의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속성 추가의 필요조건에서 가정은 결론에 대한 정의의 표현이 될 수 없지만 필요충분 조건의 가정은 결론에 대한 성질 또는 정의에 대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설명을 듣고 그것에 대한 유일무이한 대상이 떠올랐다면, 즉 필요충분 조건을 만족할 경우라면 그 설명은 결론에 대한 가정으로서 결론으로 사용되는 대상에 대한 정의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극한을 논리적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의 형식으로 표현된 수식에서 수렴의 성질은 필요충분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n분의 1도 0으로 수렴하고 n제곱분의 1도 0으로 수렴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어떤 극한의 식이 가지는 성질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대상이 되는 극한의 수식이 반드시 n분의 1인 것은 아닙니다. 결론이 n분의 1이라는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0으로 수렴하는 극한에 관련된 모든 수식들은 정의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한 점으로 수렴하는 모든 극한의 식들은 그 점으로의 수렴이라는 성질은 가지지만 정의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정의가 모호할 경우들을 살펴보면 그 설명은 대상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만을 가진, 즉 정의에 필요한 다른 조건들이 빠져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부터는 등호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등호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음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수학에서 같음 또는 상등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식이나 문장이 동일한 수학적 대상임을 나타내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함수나 대응 관계에서 변수에 사용되는 등호는 대입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렴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세 번째 의미를 첫 번째 의미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이해하면 중등교육과정에서 배우는 0.999점점점과 1에 사용되는 등호는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렴의 의미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같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하게 수식의 결과를 부정하는 거짓을 가르치는 것이고,
수 또는 수식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고등과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학습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수학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고등과정을 마친 사람이라면 이 값에 사용되는 극한의 수식을 알고 있을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은 이 값에 수렴하는 극한의 식입니다. 모든 단위 벡터에서 동일한 극한식을 사용했을 때 그 극한 값은 2가 되기 때문에 2가 정상적으로 정의되고 사용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크기의 범위로 이 값을 제한해서 써야 복잡한 수식의 결과에서 정상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값이 나오는 극한이 아닌 2분의 1 값이 나오는 극한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1-n분의 1의 n제곱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은 인터넷에 정말로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결과는 2분의 1로 수렴합니다. 그중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방법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먼저 괄호 안을 정리하면 n분의 n-1이 되고 이것은 또 1분의 n분의 n-1이라고 둘 수 있습니다. 분자 분모의 n-1분의 n을 곱하고 분모를 정리하면 1 플러스 n-1분의 1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수법칙을 적용하면 분자는 1이 되고 분모는 1 플러스 n-1분의 1의 n제곱이 됩니다. 분모의 지수법칙을 적용하면 1 플러스 n-1분의 1의 n-1제곱 곱하기 1 플러스 n-1분의 1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n을 무한대라고 하면 분모의 두 인수 중 첫 번째 인수의 값은 2로 수렴하고 두 번째 인수는 1로 수렴하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1-n분의 1의 n제곱의 값은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0.999점점에 이 과정을 똑같이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0.999점점에 대한 일반적인 극한 수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1-10분의 1의 n제곱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1과 같다고 하고 양변을 10의 n제곱을 하겠습니다. 1의 10의 n제곱은 여전히 1입니다. 하지만 0.999점점에 같은 거듭제곱이 적용된 극한수식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1-10분의 1의 n제곱에 10의 n제곱의 값은 2분의 1로 수렴합니다. 2분의 1의 값은 0.3678794441입니다. 만약 여기서 무한소수를 수로 인정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1-10분의 1의 n제곱을 하나의 정해진 수로서 받아들인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0.37의 10분의 1의 n제곱은 0.999점점점과 1 사이에 있는 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적용해서 극한의 수식을 만들면 0.999점점점과 1 사이에는 무한히 많은 수가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1의 무한제곱과 0.999점점점의 무한제곱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수학 역사에서 이러한 과정을 보여준 수학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누구라도 이러한 과정을 보여준 적이 있었다면 그것을 배운 사람은 0.999점점점과 1이 다르다고 가르쳤을 겁니다. 여기서 동일한 무한대에 대한 0.37의 무한대분의 1제곱은 0.999점점점과 1 사이에 있는 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한소수를 나타내는 수식을 하나의 값 또는 수로 인정한다면 그 수들 사이에 또 다른 무한의 수가 존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먼저 무한대는 분명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정의될 수 없는 수입니다. 왜냐하면 무한대라는 것은 하나의 대상으로 결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한에 대한 지수의 수식이 달라지면 수렴값 또한 달라지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1-n분의 1의 n제곱의 k제곱은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1-n분의 1의 nk제곱입니다. k가 1일 때는 수렴값이 2분의 1이지만 k값이 2일 때는 수렴값이 2의 제곱분의 1입니다. 여기서 지수에 쓰인 1 곱하기 무한대와 2 곱하기 무한대에서처럼 조건에 따라 두 극한 수식의 수렴값은 다릅니다. 여기서 1 곱하기 무한대와 2 곱하기 무한대 둘 중 어떤 것을 하나의 무한대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한대와 마찬가지로 수렴에 사용되는 무한소 또한 그 값을 분명하게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명제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예를 통해서 정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사각형에 대한 정의는 네 변과 네 각의 크기가 같다입니다. 여기서 정사각형에 대한 정의를 사각형에서 네 변이 같다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변이 같은 성질의 사각형이 반드시 정사각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각형에서 네 변과 그리고 네 각의 크기가 같다는 성질의 대상은 오직 정사각형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성질입니다. 정의는 그 대상이 가질 수 있는 유일무이한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 또는 설명입니다. 여러분이 네 변이 같은 사각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사각형이 반드시 정사각형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대상이 반드시 유일무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의는 반드시 정의하고자 하는 대상 또는 대상들이 존재하고 그 대상 또는 대상들이 가지는 유일무이한 속성을 나열함으로써 대상을 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예를 보시겠습니다. i는 제곱하면 -1이 되는 수라고 정의될 수 없습니다. 제곱을 하면 -1이 되는 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이미 i와 -i라는 두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곱하면 -1이 된다는 표현은 정의는 될 수 없지만 i의 성질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i를 제곱해서 -1이 되고 평면상에서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한 수라고 정의했다면 평면상에서는 옳은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i는 오른쪽으로 270도 회전한 수로서 i와는 전혀 다른 크기의 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70도라는 각은 연산자에 따라 -90도라고 한 후에 연산을 수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는 -90도라고 쓸 수 있지만 주기성을 가진 변수를 연산의 대상으로 삼는 연산자 모두가 -90과 같은 음수를 반드시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기함수와 연산자에 대한 내용은 주기함수의 크기와 관련된 다른 영상에서 소개됩니다. 만약 극한으로 표현된 수식이 정의될 수 없다면 이제 미분과 적분은 근본이 없는 수학의 분야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만든 평형의 영의 개념은 미분과 적분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평형의 영에 관한 논리는 사칙 연산은 물론이고 1차 함수의 기울기, 0분의 0, 0의 0제곱까지도 모두 자연스럽게 만족시킵니다. 평형의 영에 관한 내용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 이외에도 시간이 되는 대로 더 많은 다양한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0.999과 1을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냈다고 해서 그 의미가 두 식의 값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0.999이 1로 수렴한다는 의미로 0.999은 1이라고 쓸 수는 있지만 결코 그 두 수가 같다는 의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극한의 정의를 이용해서 0.999이 1과 같다는 것을 중능 과정에서부터 반복해서 강조함으로써 그 두 수가 같다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오류도 자주 사용해서 반복이 되면 사실처럼 둔갑할 수 있고 우리는 이것을 유사하지만 진실이 아닌 용어로 사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강의한 이 영상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0.999을 1과 같다고 가르친 사람들은 사이비가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내용을 강의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 수학자들이 저질러 놓은 오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로지 학습한 대로 그 잘못된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i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극한에 대한 구시대의 정의는 어쩌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체계의 근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정의는 정의의 기본 조건을 전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의 수체계는 더 이상의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수는 정의의 조건을 모두 완벽하게 만족하는 수체계에서 나온 수입니다. 각수는 1차원에서부터 3차원까지 단 하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기본을 지키면 어떤 문제도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논리적인 기본을 지키면 모든 결과가 명확합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의 수학사를 돌아보면서 그 모든 정의나 이론들이 논리적 결함이 있는지 어쩐지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과정 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문제의 시작은 출발점일 수도 있습니다. 수학의 출발점은 정의입니다. 정의가 정확한 자연의 규칙을 제대로 반영하고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그 결과는 항상 옳습니다. 각수는 1차원부터 3차원까지의 공간에 관한 어떤 연산에서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오일러 항등식은 2차원뿐만 아니라 3차원에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배운 대로만 받아들이고 다양한 경우에 적용해 보지 않는다면 수의 부분적인 모습만을 보게 되고 오류가 있는지 어떤지를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더 많은 수식들의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면서 다양한 계산을 직접 수행하면서 다양하게 고민하는 것이 수학을 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3차 방정식의 모든 경우를 완벽하게 설명한 수학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에 포함되어 있는 각을 정상적으로 배울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제가 소개해드린 3차 방정식의 풀이를 모두 이해한다면 간단하고 명확한 수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추게 됩니다. 모든 경우에 3차 방정식을 풀 줄 알고 그 명확한 결과를 알고 싶다면 각수의 개념을 배워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개수가 각수인 어떠한 경우에서조차 똑같은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3차 방정식 해법 중 가장 완벽한 해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예전엔 기존의 방법으로 3차 방정식을 이해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쏟았지만 결코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각수의 기본 개념을 만들고 나서야 3차 방정식이 간단하게 해결되고 완벽하게 이해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0.999점점점과 일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여러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흐름이기 때문에 혹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1 플러스 10분의 1의 n제곱에 10의 n제곱 또한 분명하게 1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 결과는 극한을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수렴값으로 2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한의 용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이라는 용어는 끝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용어에서 끝이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끝을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극한에 대한 정의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모순이 있지만 그 누구도 그 용어적인 모순조차도 이야기한 수학자가 없었다는 것은 수의 성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했던 수학자가 거의 없었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영어의 인피니티 또한 똑같은 구조의 모순을 가집니다. 자, 이제 기존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사이비일까요? 아니면 제가 사이비일까요? 수학은 논리적인 결함이 없어야 합니다. 논리적인 결함이 있다면 그 이론은 사이비가 맞습니다. 제가 전개한 이론에서 논리적인 결함을 찾은 후 제 이론이 틀렸다고 한다면 기꺼이 인정하겠지만 단순히 기존의 이론과 다르다는 이유로 제 이론이 틀렸다고 한다면 그 주장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조차 없습니다. 제 구독자가 많아지면 구시대의 수학에 존재했던 논리적 오류들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호했던 모든 수학의 이론들이 분명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